더불어민주당의 물가관리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한 민생 문제 해결과 신속한 추경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문제를 두고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여야의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짚어보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신경전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물가 대응과 추가 경정 예산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물가관리 TF를 꾸리고 경제 회복에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비상경제 TF를 가동한 데 발맞춰 민주당은 자체 물가관리 전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 간 당정 협의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추경 편성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계에 다다른 소비 회복을 위해 전국민 지역화폐를 비롯한 소비 진작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고 준비도 충분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여권에선 추경 규모를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6월 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당대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당원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지도부 선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내일 국회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체제와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다인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의총이 열린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품격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개최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등을 담은 5대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혁신안 대로 가야 우리 당이 살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다며 다음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김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는 연말 전당대회를 주장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파 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을 치를 경우 당내 반목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체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일화 파동 당무 감사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이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지도체제와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은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개파 간 경론이 오가면서 국민의힘 의총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가 여대 야소의 정치 지형으로 재편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현재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총선 당시 협상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늘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법안의 문구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이 있습니다. 즉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만큼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15대 전반기 국회까지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5대 후반기 국회부터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후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면서 관례가 다시 한번 깨진 상태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주요 인선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 보직들에 대해서 빠르게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또 홍보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 그리고 민정수석의 오광수 전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이 대통령실 3실장 산하에 있는 7개의 수석 자리와 3차장 중에 절반의 인선을 끝이 냈습니다. 특히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이 86세대 대표 주장의 한 명으로 비교적 개파색이 옅고 또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재직 시 대부분을 이 대검 중수부 등 특수부에서 활동한 특수통인데 민주당이 내놓는 우려의 이유는요. 이 특수통 출신이 되면 이 검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선을 강행했다가 결국 정권 교체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한 게 재발될까 하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오 수석의 검찰 개혁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 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한 법조인은 이 특수통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특수통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내부평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서 인선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이제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간 걸 놓고 여론에서는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엽 변호사인데요. 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많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만일 임명이 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관련한 사건들이 헌재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 충돌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입니다. 네. 물론 아직은 검토 단계이지만 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 관계자 발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변호사일 때는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재판관의 임무를 하게 되면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관련한 청문회를 이제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아직까지 대선 충격 패배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듣고 있네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림자를 걷어내기 시도들을 놓고 여러 가지 좀 반발이 나오고 있나요? 네, 앞선 전화 리포트 들으셨는데 국민의힘 이 보수 제1정당의 정상화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화를 누가 키를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친윤계를 지목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요, 9월 초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또 김 위원장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와 또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인 임기를 연장해서 이 같은 취지의 쇄신을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중이지만요. 문제는 이 당내 다수파인 친윤계의 반발입니다. 당장 이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경우는 이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새 원내대표를 추대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내에서는 소수이지만 대선 패배 이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친한계에서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과 모델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모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3명의 의원들이 반성문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선의 최영두 의원, 또 초선의 박수민, 또 최수진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이 릴레이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던 것은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수민 의원 지난 5일 반성문을 내고요. 이 모든 사과와 반성의 첫 움직임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10분간 반성문을 읽고 큰절과 올림과 함께 이 원내 대변인 자리도 사퇴를 했는데요. 이 다음 날 최영두 의원 역시 이 비대위원직 자리를 사퇴한다는 의사와 함께 이 12.3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여당 의원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했는데 그동안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숨었다라고 반성하며 개혁과 쇄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아 최수진 의원이 8일 이 김문수 후보의 개인의 분전에만 기대며 정권을 넘겨주게 됐는데 지금도 서로 내 탓을 하며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성문을 울리며 쇄신 또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요. 문제는 여론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과가 너무 늦었다라는 이 언론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당장 이 당 쇄신을 놓고 친한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또 친윤계는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비대위를 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내 권력 다툼도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이 국회 안에서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중도를 품을 수 있는 보수 정당의 기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환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연극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 6관왕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염원했던 드높은 문화의 힘이 오늘날 K컬처란 이름으로 세계 위에 우뚝 솟아 휘날리는 모습에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문화계에 다시금 블랙리스트 어둠이 들이우지 않도록 창작의 자유를 보전하고 든든히 지원하는 정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전체주의 진영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이재명 정권이 어느 진영의 편에 설지를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친북, 친중 외교를 경험한 국제사회가 새로운 정부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서울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38조기 추모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한열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넓고 깊게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한열과 박종철 그리고 많은 민주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 국회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법들은 각 해당 상임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은 자의적 해석에 그칠 수 있어 재판 중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대법원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방점이 찍힌 인사다 이런 이제 평가 속에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특수부 검사 출신의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인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먼저 이 부분부터 이 인사 부분부터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재 대변인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역대 정부에서 인선이 시작되면 그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물별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야당도 지금 별로 할 말이 없는 참 괜찮은 인사다라는 평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너무 진짜 일을 빨리 잘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사로 드러나는데 네.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이 능력을 보는 그런 인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광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뭐 논란이 있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워낙 특수부에서 오래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 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는가라는 우리 여권 내에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지지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또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인사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특수부 내부를 아주 잘 아는 만큼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 통해서 소통을 잘 이루어서 그리고 착착 개혁을 매끄럽게 수행할지 그런 역할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리고 지금까지 인선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누구랑 친하다라고 해서 챙겨주고 아니면 누구는 무조건 배척한다라는 그런 인사가 사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가까운 사람이라 대법관 후보자로 지금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능력과 자질 면에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후보에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일이 어떻게 이제 좀 흠집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번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몇 개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 라인에 경제통 그러니까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나 본인의 이 정책 멘토, 경제 정책 멘토를 했던 교수들을 중심으로 자리에 앉힌 것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네. 또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의 인사인 만큼 야당으로서도 그분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대통령 취임 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본인의 뜻대로 실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뭐 지적을 위한 문제 지적 이런 건 삼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승엽 변호사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소송을 담당했었고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이것과 관련해서도 다 변호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법조인이나 아니면 법상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소송,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관련한 변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거든요. 같은 잣대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광수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특정 조직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옹호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인사 그대로 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 서영교 의원과 찍은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13일에 새 원내대표로 뽑힐 텐데 이건 바로 두 사람의 구도가 친명의 양자 구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그전부터 수평적인 당정 관계와 당무 비개입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바로 명심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 같거든요. 이재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그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만찬을 했을 때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도 먼저 어떤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더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말씀도 하시고 호명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날에 지금 모두가 대통령과 그 나머지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찍었는데 유일하게 셋이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양 원내대표 후보를 옆에 두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누구에게 특별히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지금 사진 한 장으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출근을 늦게 하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정부를 겪다 보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정부에서 적응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퇴근을 안 한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첫날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복합기도 없는 그런 무덤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티타임을 하려고 해도 티가 없거나 아니면 필기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했던 그런 일들까지 또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당도 정부가 정부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도 제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 여당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또 이 두 주체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었는데 정강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의힘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도 얻었던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1급 체제입니다. 또 이재명 아버지 정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조직 내에서 스스로 나온 말입니다. 거침없이. 그래서 앞으로의 당정 관계를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된 이상 권력은 더 커졌거든요. 그렇다면 자발적인 수직적 당정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 민심에서 어긋나는 정책들을 내놨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민심에 가깝게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었다면 저는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이라든가 4월 4일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의 파면 이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도 상당히 반성하고 최근에 당내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한다라는 많은 반성이 있는 거죠. 과거 여당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민주당도 그렇게 가야지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잘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다 옳다.
그분이 숙고를 했기 때문에 다 옳은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충성 경쟁으로는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이른바 명심팔이 경쟁이 굉장히 세게 진행될 텐데 이미 서용교 의원이 많이 실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점을 했다고요? 왜 실점을 했느냐? 네.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서용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설이 막 나왔을 때 상당히 좀 걱정한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민정수석을 인정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원이나 의원들이나 서영교 의원은 명심과 좀 거리가 멀어졌나 보다. 그래서 실점을 이런 자체적인 했다라고. 네. 평가를 하지 않을까. 전 그래서 실점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굳이 제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예측을 한다면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밖에서 그렇게 봤을 또 때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예상합니다. 네.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아니요, 뭐 짧게 할 말은 없고 어쨌든 두 분 다 우리 당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시고 그리고 아까 일극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극 체제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지금 다음에 원내대표가 이렇다라고 기울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공정한 경쟁 체제 하에서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이제 13일이면 금요일이 되겠네요. 네. 예,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정광재 대변인은 김병기 후보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다다음 주 뵐 텐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반성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문이 잇따르고 있고 현재 이제 3명이 반성문을 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이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경론이 이제 오고 갔었고 거기 내용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냐 비대위 체제냐 또 후보 교체 당시 그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재건을 위해서 먼저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숙제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의총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8%포인트로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2017년 완전히 분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득표수 차이예요. 그렇다면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대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명확한 그 객관적인 성적표는요. 탄핵에 반대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일부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이 부분을 그 중도 진영에서 강하게 질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 우리 당이 환골탈태해서 다시 수권 정당으로서 또 원내 1정당으로서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느냐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탄핵과 관련해선 이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하고요. 계엄과 관련해서도 통렬히 반성하고 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는데 정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관성이라는 게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성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큰 외부의 힘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에서 이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지금 보도를 보면 당원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 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느냐 그렇지 말아야 하느냐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수도권에서 이기고 이른바 전국 정당화해서 다음 정권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또 가까이는 다음 지자체 선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또는 혁신위원장과 같은 과도기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그 대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가 적어도 9월 초까지는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상대당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유세에서 빼놓지 않고 하던 말씀이 바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야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눌 수 있어도 이 국민들을 우리가 색깔로, 성별로, 뭐 세대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나 입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그 취임 선서 때도 그 야당 대표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비빔밥 회동을 하면서 사실 취임 첫날에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런 말씀까지도 기꺼이 들으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야당과 우리가 협치를 하고 협의해서 지금 정부와 국회가 꼭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당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손을 잡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뭐 전당대회냐 비대위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보수를 재건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건강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당권을 장악할 것이냐, 어떤 계파가 지금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쥐게 될 것이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자기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만 지금 계산해 두고 있는 일들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비삼계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실정들이 실정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사실 없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봤을 때 그때 최상병의 그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한 가지의 장면인 것이지, 사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이번 그 가결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앞으로 하는 말과 국민께 하는 말과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이 계파 싸움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이 보수의 재건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네. 청원 네. 없으면 다음. 네, 근데 우리 정당과 또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요, 못하기 경쟁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 돼야 됩니다. 이번 투표도 그랬고 과거 2022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선 투표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 뽑기 위한 경쟁이 돼야 되는데 덜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경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고언을 하셨지만 우리 당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좋은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전 정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그 정권을 넘어서 어떻게 더 국민들께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또 아주 심사숙고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건전한 경쟁의 장이 저는 이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서 정부 견제를 하려면 이거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측에선 이미 작년에 협상을 끝냈던 이야기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정강재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법사위원장을 왜 우리가 다시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적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해 협상이 끝났다고 하지만 당시 협상도 일방적이었지 우리가 당이 흔쾌히 해준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전체 그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법사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야당에 양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의, 그러니까 좋은 뜻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 그렇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국정 운영을 위해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몫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엔 피식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SNS 글을 쓰신 네, 걸 보면 네. 그게 조롱할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한번 거론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 대변인. 아니 이게 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민의힘 것인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24년에 분명히 여야 협상에 의해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어느 선례에 보더라도 1년 단위의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대선이 치러졌다고 지금 1년 만에 다시 협상 결과를 뒤집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민의힘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 과제나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정치를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3년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는 그래 보수정당 보수에서 지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건 한번 해봐라라는 어떤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텐데 그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의료 개혁인데 의료 개혁마저도 의대 증원 2,000명라는 것을 딱 못 박아서 어떤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의사도 피해를 보고 환자도 피해를 보고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잼버리 참사, 수해 참사 등과 같이 우리 그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좀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에 더해서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터뜨려서 그 국민들이 힘들게 고통받는 속에서 지금 몇 달을 지냈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후보를 냈고 그 후보를 냈을 때도 본인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를 뽑아달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연장선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하는 그런 개혁 과제들에게 뻔뻔히 그 발목을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망가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새 정부의 의지를 또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달라라는 것부터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네, 1년 전에도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스피커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